제가 운이 좋게 올해 연구를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2016년부터 정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청년 안심주택을 조금 들여다본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 내부 자료를 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안심주택,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이것이 올해 조례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간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이름이 불리었던 이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이 작년에 청년 안심주택으로 정책 브랜드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경쟁률이 상당한데요. 여기 청년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리바크빌 분자 경쟁률이 1340대 1입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 안심주택을 선호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 세종대, 가까운 여기 한양대, 시립대, 조금 멀리 가면 고대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곳은 이 KT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왜 청년의 문제를 조금 들여다봐야 하느냐? 아까 기조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학제간 융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용과 포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사람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그간의 도시계획은 나름 인간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서울로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위 지방러라고 하는 지방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서울에 많이 몰리고 있고 순이동 인구만 따져보았을 때도 매년 5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연령별 1인 인구 자체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오른 건 아니지만 여성 인구, 그러니까 학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많이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이 서울의 청년 가구만 본다고 하면 한 10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서울의 그중에 17만 가구는 상당한 주거비 가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학술적으로 소득 대비 월소득 지출 비용이 30% 이상 초과하는 경우 주거비 가부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에 대한 가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상당히 청년층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 여러 인식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이 바로 청년주택 1호, 청년안심주택 1호 사업지인 용산 베르디움이거든요. 1000가구가 넘는 청년주택이 이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다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도 상당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공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청년의 기동성과 어떤 집주, 근접, 최근에는 집주 일치까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집주 균형을 고려한 주거 모델이 바로 이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용산 베르디움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찻길역과 같은 이런 제3종 주거지역이었던 것이 일반 사업지역으로 이렇게 중상향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공공기여와 함께 공공임대를 확보한 그런 사례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입지이고 역세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이 서울에는 크게 4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 안심주택이 가장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그 표지와 같이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포용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 아젠다를 가지고 온 것이 아마 이 헤비타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우측에 보시면 과연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아마 지난 정부 2018년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그 계층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주거생활과 주거권을 보장받는 그런 계층으로서 청년이 저희가 대두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는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 정부는 임대 위주의 어떤 계획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분양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을 조금 펼칠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과연 청년들이 이 주택을 부담할 수 있을까? 저희가 주택 선호하고 주택 수요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에 대한 그 주택 선호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좀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의문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2015년에 서울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벌써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되는 해가 딱 내년입니다. 2015년에 저희가 그 서울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은 3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2026, 2030년까지 아우르는 그런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 안심주택일까요? 청년정책과 예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7개 사업 중에 4,500억 원 정도이고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부문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청년 안심주택 공급이나 매입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다양한 안심 정책이 정책 브랜드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 주택 부문에서 청년 안심주택, 그리고 복지에서는 안심소득, 최근에 디딤돌 소득 그리고 하시면서 많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그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의 보행 일상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2040 서울 플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카를로스 모레노 그 파리 그 교수님께서는 도시의 살 권리라는 그 책도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나 그 도시를 향유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는 15분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위 N분 도시라고 하죠. 청년 안심주택은 몇 분 도시일까요? 네, 저희 이 연구진이 같이 와 있는데 저희 김미준 박사가 GIS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평균 19.2분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용산 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는 14.5분 생활권. 이 정도, 그러니까 삼각지역의 더블 역세권에 이 정도 규모를 갖춰야지만 그 모레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보행 일상권 차원에서 조금 만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청년과 관련한 임대주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입주자의 80%가 청년과 신혼부부로 이루어지는 그 임대 유형인데요. 행복주택에 비해 청년 안심주택이 입지적으로 상당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입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견했습니다. 그럼 청년 안심주택은 어디에 얼마만큼 지금 공급이 되고 있을까요? 55개소 18,000호 정도 재고가 지금 공급이 되었고 100개소 그리고 한 앞으로 누적 재고로 치면 한 5만 호 정도가 서울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요, 공공임대를 포함했을 때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임대 유형이 8만 호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아마 많아질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황색이 현재 공급된 곳이고 회색으로 처리된 곳이 공급될 예정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 안심주택은 사실 공공이 공급한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임대 유형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에 의해서 소위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F라든지 리츠라든지 상당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내년까지는 18,000호 정도 공급할 수는 있겠으나 우측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올해 5월 기준으로 인허가가 한 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울 청년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4,500억 원이나 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이 최근 시의회나 여러 가지 이 정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문 사항과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2030 역세권 청년주택 과거 이름 2030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20대, 30대라고 이해하시겠죠, 보통은. 사실은 정책적 의도의 숨은 의도는요, 2030년까지 20만 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 박원순 시장의 정책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2030년까지 12만 호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택도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2042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정책 속도와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면서 그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저희가 기부채납 또는 공공임대 등으로 환수하는 장치인데 증가 용적률은 기존 대비 2.63배 정도 저희가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드렸고 저희가 정책 자금 금리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최대 240억 원까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 역할은 무엇이냐? 처음 이 설계 당시에는 이 100%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부 분양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임대 유형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00%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SH가 선매입 30% 정도까지는 매입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공공임대로 재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장기전세주택2 정책 브랜드로 미리 내집 그리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 안심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요? 2021년부터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주거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 연구원과 이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청년주택사업부가 함께 이 설문지를 꾸렸는데요. 전수를 대상으로 3,815가구, 그러니까 민간임대, 특별, 민간임대, 일반, 공공임대 사시는 분들,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 자격을 상당히 이제 체계화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파악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 다양한 언론에서 이 정책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거 실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빨리 스킵하겠습니다. 대부분 서울 청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수도권까지 하시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입주에 따라서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괜찮은 수준인데 입주 자격 요건이 없는 일반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언론에서 상당히 청년 안심주택 왜 이렇게 많이 짓고 부담 가능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공급하냐라는 질타가 있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인 이 지표를 볼 때 공공임대주택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민간임대 사시는 분들은 좀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사시는 민간임대주택 그 가구에게는 저희가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0가구 정도 제가 전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가구당 3,400만 원 정도의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대비해서 상당히 이 청년이 누리고 있는 주거비 부담은 과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집주 균형에 대한 관점, 이 취지 자체가 사실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냐라고 하는 핵심인데 저희가 통근과 통행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 11.9km고요. 36분 4분인데 보통 저희가 그 출퇴근하는 그 거리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매력적이고 타 공공임대,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에 비해서 조금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저희가 청년안심 주택을 지을 때 이 취지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완화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주차하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많은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기 입주 신청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가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이 이제 엉망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또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생애 주기 혹은 생애 경로 이런 걸로 볼 때 저희가 관심 있는 출산과 함께 연관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먼저 뒤에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래의 집 그 장기전세 주택 2와 관련해서 아이를 놓으면 어떤 주거비 지원이나 우선 분양,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21만 가구, 한 44만 명, 현재 SH에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자의 어떤 출산 경향을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주거 안정이 출산 효과로 이어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90%는 출산을 다 한 이후에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입주 자격이나 요건들은 아이가 있어야지만 더 유리한 조건이었죠. 사실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입주 이후에 출산 경향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 후 출산한 사례가 98.2%입니다. 지금은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은 앞서 정부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이제 공공 분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곧 우리가 문제가 고려할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이후에 어떻게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제가 오늘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드리고 싶은 그리고 지적을 조금 받고 싶은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에 대한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은 예전에는 역세권 중심의 350m 혹은 250m 이내에 입지해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청년 밀집 지역 수요,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한 사업 대상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보면 역세권이면서 대학교 앞인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역세권이 아닌 대학교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안심주택으로 임허가를 다 받고도 사업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는 SH라든지 공공에 대한 참여 의지 또는 여력은 없는지에 대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여기는 6년밖에 못 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놓으면 10년까지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평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곳입니다. 서울시 정책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4가지 중점 사업들이 있고 최근에 신혼부부 안심, 어르신을 위한 안심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모두를 위한, 누구나를 위한, 노인을 위하면 다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종합적인 안심주택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다시 재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별도로 1인 가구,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 사람을 다룰 때 이 가구 베이스와 그리고 이 가구원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이 안심 특집이라고 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민특법 작년에 시행령 개념되어서 민간이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단순하고 정책 수혜자가 수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민간 임대주택의 향방입니다. 과연 이 사업자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매각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사업 구조이죠.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 나왔을 때 많은 청년들이 시세에 준하는 그런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용도지역 상향을 다 누리고 모든 그 사업에 대한 이익 수치를 민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이 SH가 들어간다거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그 자산 기반 한국형 뉴리츠 제가 이 회의 오기 전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했었는데요. 기존의 그 가구가 세입자로서 단순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생애 주기상 나는 혹시 혼자 이곳에 계속 머무를 이유가 있고 한다면은 향후 발생될 자본이득에 대한 수익을 함께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청년 안심주택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청년 안심주택과 별도로 최근에 고령자 이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많은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때 그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지분과 다양한 측면을 청년 안심주택과 조금 결합하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을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긴 시간 이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청년 안심주택 관련해서 제가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 분석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의회와 함께 같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련된 보고서가 올해 12월에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청년 안심주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